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꼬마님 오늘 오프닝 역대급으로 깔끔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 주위 분들이 고고싱만 들으시면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좀 옛날 거긴 하죠. 고고싱이 전혀 목소리가 고고싱이 아닌데 축 처지는 고고싱이라서 전혀 고고싱 하지 못하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오늘도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즈모송님이 오픈소스 발라버려 편에 1,5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소시민입니다님이 오픈소스 똑같은 편에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해줘요. 근황 토크 하겠습니다. 내 근황 물어봐줘요. 안느님 근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염이 거의 나았고요. 장염이 끝나고 사실 위염도 조금 왔었는데 위염도 나았고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범래님 근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범현님 기분 좋아 보이시지 않아요?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염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뭐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 사실 지금 이 녹음 현장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지금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매우 불안합니다. 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냅둬. 아니 뭐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건 하고 계시죠. 방지, 뭐 마스크를 몇 번 끼신다고. 오늘은 마스크도 들고 출근하는 걸 깜빡했네요. 진짜 대박이다. 그럴 수 있죠. 손은 씻으시는 거죠? 손은 옛날부터 잘 씻었어요. 저 세정제, 소독제 있어요. 이따 한 펌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맨 마지막쯤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면역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를 처음에는 혹은 면역학적인 얘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면역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서 정치 혹은 사회적인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코마님. 이유가 마지막에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지금 유행 중인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 발제가 생긴 건 맞나요? 우한 폐렴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한 폐렴이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범래님도 기대되시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안느님이 항생제 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면역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죽이는 치료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돼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감염이라거나 면역은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이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과 면역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병인지, 잠복기는 뭐 얼마 동안인지, 예방 수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이야기에 대한 예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타 뻔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다른 방송들과는 쿠마님만의 차별성이 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다른 방송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안느님 왜 MC를 보세요? 한 명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된 주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심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한 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의학과 면역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율라비스라는 작가의 면역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왔고 초보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발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다른데 이거는 안느님이 항생제 편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부터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과는 다르게 바이러스는 증식이 불가능해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퍼지는 것일까요?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고 뭐 폐가 될 수도 있는데 우한폐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폐세포에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세포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 세포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간 후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포에서 복제를 해요. 바이러스는 이러한 유전 물질, 즉 DNA나 RNA가 있으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를 통해 수가 늘어난 바이러스가 세포를 뚫고 나와요. 그러면 원래 있던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 자기 복제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바이러스가 생물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숙주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DNA가 없잖아요. 세포 안에 DNA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옷이나 이런 거에 묻은 바이러스는 뭐 며칠 이내에 죽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인간의 세포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세포 하나에서 100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단 며칠 안에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 3천억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처음 들어왔던 모체랑 똑같은 애가 복제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3천억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물론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수로 복제되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자신들을 복제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그 정도의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전 물질을 세포 안에서 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전 물질에는 DNA와 RNA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DNA는 알다시피 생명체의 정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NA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은데 RNA는 DNA를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DNA 일부러 복제를 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건데 이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DNA랑 RNA 중에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RNA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물의 세포를 이용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기반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RNA는 DNA보다 안정성이 낮아서 돌연 변이를 쉽게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아까 범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자기 안에서 계속 똑같은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바이러스는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자기 모습을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보통 영화에서 막 돌연변이하면 막 좀비 바이러스 막 이런 걸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그냥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크고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돌연변이가 생기면 일단 우리 몸이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겠죠? 그 관문이 이제 통과되니까. 그리고 감염력, 그리고 치명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RNA 기반인데 RNA가 DNA보다 훨씬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쉽게 일으키고, 특히 새로운 숙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안느님한테 그거를 옮겼다, 그러면 새로운 숙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세기가 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이라고 부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옛날에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얼굴에 성형을 하고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얘네들이 구조를 변형시켜서 혹은 얼굴 성형을 해서 돌연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습은 똑같은 애들이나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생제와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페니실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안느님이. 이것은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이잖아요. 이 페니실린이 아직도 근근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데 더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사용되는 이유가 이거는 세균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세균이 자신의 모습을 잘 바꾸지 않아요. 바이러스와 다르게. 세균은 명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세균에게 변화가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기가 분열을 하면서 자신의 딸 세포를 감싸는 세포벽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포벽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세균들이 이를 잘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너무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쉽게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RNA 기반 바이러스 질병이 감기와 에이즈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에이즈가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감기도 비슷한 바이러스잖아요. 변형이 많아서 변형이 많아서? 안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감기도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에이즈를 아직 잡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완치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변형이 너무 많고 빠르기 때문이라고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모양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퇴치하는 건 쉬운데 이 약을 만들면 또 다른 모양이 이미 나와 있고 또 그 약을 만들면 또 다른 모양이 나와 있고 뭐 그래서라고 얼핏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치사량입니다. 틀렸네요, 범례님. 그러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증상 치료거든요. 그런데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2월 5일 기준 중국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25,000명이 감염이 되고 총 5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거진 어느 정도죠? 2% 정도의 수준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요. 이게 HIV라고 해요. 이걸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거든요. 이것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체내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에이즈 병원체는 그 증식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완전 제거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거 말고는 건강한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악명 높은 질병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느냐 혹은 이것의 이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느냐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자신을 복제하거나 증식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의 몸은 감염됩니다. 감염으로 인해 병이 나면 감염병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감염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옮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는다. 그러면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전염돼서 생긴 병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난다. 그러면 감염병. 그럼 그게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퍼진다고 해야 될까요? 전염이 된다는 건 그 병이 옮겨간다는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 자체가 옮겨가서 또 새로운 숙주를 만난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때문에 생겨났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박쥐한테 있을 때는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는 있죠. 박쥐한테서 사람한테로 옮겨갈 수는 있는데 박쥐한테는 병이 아닌데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은 바이러스 자체가 옮겨가는 건 맞는 거네요. 네. 병이 옮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바이러스가 돌아다닐지라도 아무런 병을 일으키지 않고 무증상으로 그냥 쭉 가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치사율이랄 것도 없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감염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병을 일으키냐 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천연두가 그 예지 않나요? 그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고 유럽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서 인디언이죠.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총칼로 죽인 것보다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럽인한테선 뭔가 발병이 되지 않는데
인디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총균세에 보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사람 안 읽었어요, 그 책. 뭔지도 모를걸? 알아요. 필독서예요, 필독서. 알아요. 필독서인 걸 알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백신 접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당장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도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잖아요. 그럼 메르스에 걸렸던 분들 다 완치가 안 됐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웃긴 게 한번 이렇게 쭉 돌고 나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치사율은 굉장히 높으나 유행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 인간이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갖춰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 있을까? 기사에 따르면 메르스는 몸 밖으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건 없다고는 하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서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서 회복하도록 돕는 형식으로 완치 종결을 시켰다고 해요. 아, 백신 자체 필요 없이. 예, 그러니까 전염을 막고 이미 감염된 사람은 증상을 완화되도록 치료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발병자가 없으니 종결 선언을 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을 해도 사람한테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손 씻어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아예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굉장한데요. 우한폐렴으로 진단된 환자 3명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를 정상세포에 주입해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냈어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해요. 불과 2주 만에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해내서 염기서열, 즉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어떻게 생겨냈는지를 밝혀낸 건데 중국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거거나 백신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한번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또 봤다. 그러면 익숙하겠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여하튼 여러 가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잘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백신 접종도 비슷해요. 면역계가 해당 바이러스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그러면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아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에주번트라고 합니다. 화학물질인데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서 굳이 어려운 이름을 제가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백신한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의 이름이 에주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주번트는 병원체, 즉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외피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나쁜 놈과 좋은 놈을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톨이라는 유전자가 관여를 해요. 톨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병원체에 붙어있는 에주번트를 토대로 나쁜 놈들, 즉 용의자들의 그림을 그려요. 얼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유전자가 그림을 그려요? 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네. 나쁜 놈들 얼굴을 이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형태인지 수용체들한테 전달을 해요. 형태인지 수용체들이 그림을 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 나쁜 놈만 골라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단한 형태인지 수용체들이 무엇이냐? 이 형태인지 수용체들이 백혈구에 붙어 있어요. 그 백혈구들이 우리 몸의 전사들이잖아요. 질병이랑 싸우는 앤데 얘네들이 싸울 대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즉 백혈구의 싸움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랑 내가 아닌 것, 즉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물도 병원체도 모두 밖에서 들어온 비자기인데 우리 몸이 그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네, 에주번트라는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병원체의 외피에 붙어 있고 이 톨 유전자가 이 에주번트가 붙어 있는 애들을 딱 보고
얘네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딱 알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형태인지 수용체들한테 전달을 해서 얘네들만 나쁜 놈이니까 얘네들만 때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 같다. 좀 신기하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싸우기 전부터 싸울 대상을 알아보는 거예요. 멋있다. 그렇게 멋있어요. 몸뽕이 차오른다. 백혈구들이 나쁜 병원체만 딱 찾아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병원체들에서만 발견되는 분자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태인지 수용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형태를 인지하는 수용체들이 백혈구 안에 있습니다. 너네의 생김새가 어떤지 알고 있어. 그 놈을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반대로 사용할 때가 장기를 이식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렇게 피부체를 이식받거나 했을 때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죠.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면은 괴사하면서 본인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기 이식할 때 면역 체계 백혈구의 활동을 줄이는 또 약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소식이네요. 제가 우한폐렴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 얼굴을 한 범죄자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얼굴 성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고 걔네들을 잘 처치를 해왔는데 새로운 놈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서 날뛰는 거예요. 아주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중에 일부는 유전자 변이를 겪어서 새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인지 수용체가 인식할 수 있는 분자 형태가 아닌 병원체, 면역계의 감지를 피해서 더 쉽게 번식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몸이 자가적으로 그 형태인지소에 넘기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 향상할 수가 있나요? 경험에 따라서? 그게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이유지 않을까요? 백신은 그냥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잖아요. 백신은 예방을 위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서 그 이미지를 몸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의 얼굴을 알아보고 딱 때릴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백신은. 그래서 몸이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이겨내라고 해서 살짝 넣어주는 건데 그거에 감염이 돼서 다시 병원을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면역이 워낙 약해서. 네, 특히 어리거나 노인이실수록 백신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그 그림 그리는 실력이 면역력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겠나 보네요. 인지를 했어도 외부 바이러스라는 걸 인식을 했어도 거기에 대응할 힘이 필요한 거죠. 막 밥도 못 먹고 막 수분도 부족하고 비타민도 결핍인데 적인 걸 알아봤자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에 대해서 중국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특히 진원지로 알려진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과 야생동물 고기를 별미로 먹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식습관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요. 실제 화난 시장의 위생 상태는 우리가 잘 먹지 않는 거예요. 늑대, 여우, 오소리, 당나귀, 악어, 도롱뇽, 뱀, 쥐, 공작, 고슴도치, 코알라 등의 수십 종의 야생동물이 판매가 되고 물론 이것도 박쥐 포함입니다. 위생 상태도 굉장히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해산물을 상온에 진열하거나 껍질을 벗긴 산토끼가 그냥 실온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관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약간 갓 잡은 물고기나 횟감에 사용을 하지 이거를 고기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기도 싱싱하게 갓 잡아야 된다. 갓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데를 가면 살아있는 동물들을 철창에 잡아놓고 주문을 받으면 그때 죽여서 판매하는 그런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난시장이 따뜻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균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죠. 거기서 고기를 사고 먹고 병에 걸렸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야생동물 거래를 잠정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화난시장에서 진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이 동물에게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거의 1000개의 동물성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야생동물이 뭐 해빙이라던가 산불, 홍수, 가뭄 등으로 서식지에서 쫓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감염에 더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둔갑한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다는 가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도 그렇듯이 동물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뭐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핸드라 바이러스 등 많은 바이러스들이 박쥐에게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게 박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박쥐한테는 이 바이러스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일도 안 일으키는데 사람으로 넘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박쥐들이 뭐 인간에 의해서든 혹은 인간에 의한 기후로 인해서든 서식지에서 쫓겨나서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병한 니파 바이러스가 그런 경우인데 당시 연구원들이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서 서식지에서 쫓겨난 박쥐가 돼지와 같은 농장에서 자라고 있던 과일나무를 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박쥐가 과일을 먹고 그 바이러스가 근처에 있던 돼지에게로 옮겨가서 다시 돼지를 관리하는 농부에게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몇만 년 동안 얼음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몇만 년 동안 얼음 안에 갇힌 바이러스들은 죽지를 않나 보네요? 이걸 좀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생물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인데 이게 뭐 빙하 안에 있다가 뭐 모든 미생물들이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빙하와 영구 동토층에 녹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체온이 더 이상 방어막 역할을 못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간의 체온도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병원균들이 원래는 이 체온에서는 죽었어야 되는데 밖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병원균들이 더욱 따뜻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인간의 체온도 뚫을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그만하고 이것 말고도 무서운 바이러스들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이거 몇 가지 것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에 흐르는 강인 에볼라 강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지역에서 1976년 수백 명이 고열과 두통, 현기증, 설사, 객혈, 온몸에 붉은 반점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10명이 걸리면 6명이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병원체입니다. 확실한 치료법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무서운 바이러스가 천연두예요. 천연두도 바이러스인데요. 두창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제 WHO가 1980년에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천연두가 진짜 무서운 게 치사량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살아남았더라도 피부에 많은 흉터가 남거나 실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 초반에는 열이 나고 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시간이 더 지나면 입 주위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입 주위가 아프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끔찍하거든요. 피부에 발진이 난 곳이 물집으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온 몸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언제 유행했나요? 그래서 이 천연두가 18세기 유럽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매년 4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천연두 때문에. 그리고 이 40만 명 중에 3분의 1이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3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천연두 백신은 1796년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천연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3일 이내에 백신을 맞게 되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성 치료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전염병,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감염병이 다른 사람한테 옮겼을 때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앞서 언급한 면역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율라비스는 질병이란 우리가 타자로 정의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오랜 믿음을 더 부추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자라고 정의한 사람들, 우리가 배제한 사람들, 더럽다고 정의한 사람들, 무슨 이유로든 우리가 우리라는 울타리로부터 배제한 사람들로부터 질병이 시작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 우한이라는 말을 떼야 된다, 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문화비평가 수전 손택도 옛날에 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에이즈와 그 은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에이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매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매독을 영국인들은 프랑스병이라고 불렀고 플로렌스 사람들은 나폴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병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독이 시작되었다고 본 거예요.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중국을. 그래서 우한이라는 말을 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에이즈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봤는데, 웃긴 게 아프리카에서는 미국 CIA가 세균전을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병이 어디서 나왔냐를 규정하는 것도 이제 병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계속 말을 하자라는 논쟁에서의 핵심적인 목적은 우한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거죠. 이 폐렴이 미개한 중국인들로부터 시작했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에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싶네요. 아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한이라는 지역명을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각각의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 한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 등이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혹은 병은 그저 병으로 봐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밝히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라 하면 병은 그저 병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러야 한다? 네, 그렇죠. 법률님은요? 근데 원래 우한폐렴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보통 병이 생기면 공식 명칭을 WHO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메르스도 공식 명칭이고 사스도 공식 명칭이었는데,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을 했거든요.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거기엔 지역명이 없었는데 똑같은 바이러스고 비슷하다는데 굳이 얘를 우한폐렴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하고, 반대로 처음에 우리가 우한폐렴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를 필요도 있을까? 그게 중요한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이름을 끝끝내 부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의도가 굉장히 사실 저도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는 이 낙인,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이 낙인을 선의로 이걸 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함의를 지금 쿠마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포용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들도 타자라고 정의한 우리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염병이 퍼졌을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어디서 퍼졌냐, 어떻게 퍼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원인 혹은 어떻게 퍼졌냐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질 높은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이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증상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우한폐렴하고 엮어볼게요. 집단적으로 질병에 대항하는 힘을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시가 예방접종이에요. 효과가 작은 백신이라도
다수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 백신 미접종자도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무슨 말이냐면 부자 동네랑 가난한 동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는 위생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면역력도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 계층이 많고 제대로 된 수면이나 음식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난한 동네에서 병이 발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자 동네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저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더럽게 살더니. 부자 동네에서는 가난한 동네를 우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불결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병까지 나왔으니 진짜 꼴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동네 아이들과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만약에 유치원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부자 동네 아이가 가난한 동네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못되게 굴 수 있어요. 부모가 정확하게 걔랑 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를 학습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애. 그러면 가난한 동네 아이는 부자 동네에 대한 원망, 분노, 트라우마 등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예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자세를 취한 댓글들이 정말 많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렇게 극단적인 예시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는 예시인 것 같아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 약간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못 받은 어린이, 그러니까 뭐 부자 어린이와 가난한 어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랑 중국이랑 지금 중국을 욕하는 한국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못 받아서 병에 걸린 어린이는 중국 사람인 거고 예방접종을 못하게끔 된 그 사회라고 할까요? 가난해서 예방접종을 못 받게 된 그 사회가 중국이라는 국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중국이라는 국가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생동물을 사고 팔고 먹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게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런 전염병을 발병할 뭐 이유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좀 더 단속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군중들의 마음을 다시 잡게 계몽을 시켜주거나 했어야 했는데 중국은 손 놓고 있다가 발병하니 이렇게 막 퍼지니 민폐가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의무 그 접종 목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이 예시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욕하는 중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조금 말을 더 보태고 싶기는 했는데 이제 쿠마님이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구촌적으로 생각보다 이 나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물론 키보드로 그냥 중국인들 욕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들을 환자로 데리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환자를 치료해주고 있고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 우한 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중국의 대처인데 사실 중국에 발벗고 나서서 나가는 중국인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그곳이 바로 핵심적인 우한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우한이라는 이름을 섣불리 떼기가 저는 좀 무서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중국인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중국에서 알아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봉쇄까지는 뭐 힘들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사실 메르스 환자가 한국인이 중국에서 발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도 중국이 모든 병원비를 다 부담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 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굉장한 리스크예요. 비행기 같이 타는 승무원이나 기장은 어떻게 할 거며 공항까지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는 사람은 누가 갈 거며 그래서 얘를
자국 병원에 두고 돈을 부담해서라도 치료를 하거나 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뭔가 바이러스 복제법을 찾는다던가 그게 훨씬 경제적 이득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포함해서 무슨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 발병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발병국이 발벗고 이렇게 손 딱 걷고 손목 걷고 자 우리 국민들 이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실 우한을 폐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달라져요. 이게 우한이 폐사가 됐다는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사스가 재발했다. 이 정도의 기사가 나다가 우한 1500만 도시가 폐쇄됐다라고 나오자마자 인터넷 그 네티즌이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심하길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한국에서도 전염병이 생길 수 있고 근데 한국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한국 전체 공항을 봉쇄합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포와 패닉은 상상을 초월할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자국민의 그런 생활이나 경제 활동이나 꼭 경제 활동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어느 수준의 배리어를 쳐야 될지가 참 깊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중국의 대응이 아쉬운 건 저도 일맥상통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된 혹은 너무 허접한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치부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자체를 뭐 불결하게 볼 수도 있고, 야생동물 그런 거를 먹다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시선,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선,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분열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동네랑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이 한 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많은 부자 동네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돈이 없어서 백신을 맞지 못한 가난한 동네 아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요?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집단 뭐라고 했죠? 집단 백신? 집단 면역.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의 효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시가 부자인 학생들이 백신을 맞았고 가난한 학생들은 백신을 못 맞았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퍼질 확률이 낮아지는 거는 오케이인데 가난한 학생들의 사이에서는 왜 낮아지나요? 확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가난한 아이도 낮아지죠? 가난한 애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가난한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똑같겠지만 다 같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 전파 경로가 차단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가야 되는데 B가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집단 면역입니다. 저 이해 확 했어요. 잘했어요. 한 번만 설명하게 해줘요. 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야. 저는 가난한 학생이랑 부자 학생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면 반에 1, 2분단에는 부자 학생들이 앉아있고 3, 4분단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야. 흑백 논리 분자네요. 닥치고 그리고 반반이 나눠져서 노는 거야. 놀 때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건데 만약에 다 섞여 있다면 길이 차단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기심이 야기하는 사회 분열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을 집단 면역이 줄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백신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둘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면역이라는 게 백신을 맞으면 나의 면역력이 높아진다.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예요. 사실 건강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뭐 혹은 가족력이 있냐 없냐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건강하다. 그런데 건강은 공동의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옆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가난한 동네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게 됨으로써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로 옮기면서 좀 더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숙주를 계속해서 옮겨서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단해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히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쿠마님. 걸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예를 들면 우한시에 있는 지금 확진자들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흑사병 어떤 되는 거지, 의미에서? 흑사병. 그러니까 흑사병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신 것 같아서. 논리가 왜 그렇게 되죠?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한시 봉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이겨내야 된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건강한 것,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한 것이 그 주위의 국가들이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한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한만 너무 격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서 더욱 치사량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한에서 봉쇄가 풀리면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더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제 백신 개발 혹은 그게 어렵겠지만 예방접종 그리고 모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러면 쿠마님이 만약에 우한시 봉쇄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럼 제가 듣기에는 쿠마님은 그 봉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겠죠. 단지 이것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교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야기할 사회적 혼란 같은 것들 법례님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권자라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 이유를 가지고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치적 주장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관점에 몰두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끝에 가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오염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장 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 몸은 사실 세균들이 우글거리는 장입니다. 또한 섭취하거나 만나는 화학물질들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 몸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피부 때문에 서로의 경계를 구분을 짓죠. 피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 저기서부터는 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이제 계몽주의에서 개인이라는 개념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면역을 제가 말했던 관점으로 바라보면 혹은 우리 몸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개인을 이렇게 저렇게 정의한다는 게 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질병이 늘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가 내 주변에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면역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질병의 위험 속에 사실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모두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든 이웃들에게 서로 건강을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나의 면역과 집단의 면역에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 메시지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앞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 면역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말하기 위한 트리거였습니다. 애주번트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섞여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견을 말하는데 조심스러운 면이 많아서 이 주제를 발제로 할 때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나 정신 등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고 타인들이 이를 침해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을 혹은 면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배제된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저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쿠마님이 얘기하신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세상에 안티백신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뭔가 더 안 좋은 게 있고 다 정부의 약간 배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2015년쯤에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비율이 1.5% 그러니까 유아죠. 2세 이하.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인류는 반만 년 이상의 역사 동안 자연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진화했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비슷한 뉘앙스로 여러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자연과 약간 친하게 지내고 친환경적인 거에 되게 좋다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건 맞는 말인데 인간은 자연에 친화적일수록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백신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병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병이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병원에 가는 것, 백신을 맞는 것, 그 외에도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백신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예방접종이 제가 알기로 17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쿠마님이 맨 처음에 저희가 지금 제목이 바뀌었죠. 감염과 면역으로. 근데 원래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직선의 결과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매체, 블로그, 팟빵,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한다면은 딱히 다른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쿠마님 방송하시는 거 옆에서 계속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이 진짜 짧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해, 너무 동의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방송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난 그 정도는 부담스러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로 약간 아닌데. 좀 나도 이 아닌데. 방송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시각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쿠마님을 지직선에 데려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전혀 없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유익했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쿠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약간 거리를 만드는 거 그런 게 지금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관리자를 뭐라 그러죠? 정부 관리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선 현상은 생겼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되는데 누군가 그거를 단두대에 목을 매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잦아들 테니 중국에서도 그 외부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닌 사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약간 느낌일 그 감정 혹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 쿠마님 말씀을 그런 게 당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일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들으시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여김과 동시에 이러한 시선도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